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괴로워하고 고민하다 보면 언제부턴가는 마치 우울증 해결하기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흘러가고 나의 마인드셋도 거기에만 초점이 돼 있을 때가 많은데, 사실 삶이라고 하는 여행은 그저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가치롭게 살고 싶은 그 삶의 모습을 향해서, 때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만연해 있고 피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디스턴싱해서 내가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알아차리기로 해서 지금 여기에 머물기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비단 우울증이나 공황, 불안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삶의 다채로운 면들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잠재성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주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왜 지금 여기인가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여기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명상도 그렇고 인지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신건강을 얘기하는 곳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지행동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수용 전념 치료, 마음챙김 기반 인지 치료, 행동 활성화, 변증법적 행동 치료 등 자비중심 치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를 강조를 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지금 여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그냥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다. 이 정도 수준의 그냥 지금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클리셰 같은 표현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저 단 네 글자에는 되게 많은 진리나 어떤 사실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디스턴싱에서 지난 한 5, 6개월 동안 라이브를 통해서 쭉 얘기했던 것들을 이어나가면서 그게 지금 여기라고 하는 표현과 왜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좀 하나씩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디스턴싱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는 생각하는 나는 착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프레임을, 이 어떤 인식 체계를 제가 허무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아마 지금도 대다수의 여러분도 저조차 느끼기에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한다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생각하는 나는 착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읽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손을 이렇게 올려야겠어, 이런 생각을 제가 의도를 가지고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집 가서 뭐 하지? 이런 생각들, 사업에서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제가 직접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이제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론들이 있겠지만 제가 굳이 그런 거 논문을 분석하니 뇌가 어떻느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경험적인 연습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생각을 하지로 않기로 했을 때 절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생각을 만드는 주체는 나 자신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나는 착각이라는 얘기를 맨 처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대안을 얘기했는데, 생각은 그냥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들 뿐이라고 했었죠. 생각은 그저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를 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마치 팝콘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옥수수 후라이팬에서 이렇게 팝콘을 막 튀기다 보면
팝콘이 어떤 시점에 불규칙하게 펑 하고 튀어오른단 말이죠. 근데 그 누구도 그 팝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튀어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생각도 정확하게 이와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튀어오를지는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더 나쁜 사실로 뭘 얘기했냐면, 생각은 상징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했죠. 이렇게 생각이 자동적으로 펑 하고 튀어오르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생각이 생각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그게 여기 지금 바로 존재하는 것처럼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레몬을 보면 레몬을 먹지 않아도 침샘에 침이 가득 고이는 것처럼, 우리가 불안한 생각을 보면, 우리가 불안한 생각을 마주하면 지금 그 일이 내 눈앞에 없을지라도 마치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괴롭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잊고 싶은 기억, 괴로운 기억들,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때 이미 그 사건들은 소멸되어서 없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을 다시 겪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수치스럽고 괴롭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상징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생각은 자동적이고 상징적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 생각을 아주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가까이서 바라봐가지고 마치 그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레몬 조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곧바로 수치스럽고 괴롭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디스턴싱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생각과 혹은 감정과 감각과 이런 것들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로 동일시하지 않고, 생각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고 디스턴싱해서 거리를 두고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의 어떤 상징적인 효과들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부터,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디스턴싱해서 거리를 두고 내면을 바라보는 작업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일 처음 딱 내면을 관찰하면 느껴지는 게,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관찰해보기로 했는데 막상 관찰해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이렇게 타자 연습할 때 이렇게 텍스트가 떠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순한 텍스트, 단순한 내용으로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에 맞는 감정, 감각, 충동,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뒤얽혀서 떠오른다고 했었죠.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부끄러운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각났어. 그 순간 진짜 나는 모자란 것 같다, 괴롭고 슬픈 감정들 떠오르면서 동시에 가슴이 옥죄이는 것 같고 호흡이 가빠지고, 당장 충동적으로 연락해서 카카오톡 다 탈퇴하고 사람들과 연긋고 살고 싶다, 이런 충동이 함께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은 생각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막 복잡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잘 알아차려 보기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분이 생각보다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어떤 느낌을 되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디스턴싱 같은 작업들을 혹은 마음챙김 같은 작업들을 해보지 않았으면 한 번도 그것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관찰해봤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찰을 해볼 수 있는데, 이때 디스턴싱 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그 자체에 올라타가지고 생각은 나와 또 동일한데 그것이 무엇인지만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내가 그것들을 관찰하는 방식은 나의 주의를 보내는 거라고 했죠. 다시 한번,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고 디스턴싱해서 거리를 두고 내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내가 보내는 것은 마치 형광등으로 불빛을 비추는 것처럼 내 내면에 형광등의 불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단어로 주의, attention이라고 했죠. attention, 주의를 보내는 게
우리가 내면을 관찰하는 작업의 아주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내면을 관찰해 볼 수 있죠. 이때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부위로 주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체 감각으로 주의를 보내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 꼬리뼈에 무게감이 느껴지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척추에도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생각보다 어깨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주의를 신체 감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옮겨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어떤 감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풀지 못한 답에 대한 찜찜한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찜찜함에서 오는 어떤 무기력함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감정으로 제가 주의를 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주의를 보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으로 내가 너무 지금 안 쉬고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지금 채팅방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기관총 쏘듯이 다다다닥 너무 어려운 얘기를 열심히 해서 반응이 없는 건가? 어렵나? 이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주말에는 뭘 해야 되지? 혹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서 한 권을 거의 다 읽었는데 그 다음 책으로 어떤 것들을 읽고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 제가 눈을 감고 꼭 눈을 안 감더라도 저의 관심을 어딘가로 보내서 집중하는 행위를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나의 의도, 나의 인텐션, 내 주의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찰하기로 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의도를 주의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관찰을 하는 행위, 이 의도를 보내는 행위, 이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는 언제 벌어지는 일인가요? 그거는 무조건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울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이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데 저 멀리 과거로 가서 이쯤 가가지고 정신없이 과거 속에서 생각이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생각 옛날 생각 해가지고 반추하고 많이 하거든요. 반대로 내 생각이 지금 여기서 더 멀리 앞으로 가가지고 어떤 불안한 생각, 이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2, 3년 뒤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제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미래로도 갈 수 있고 과거로도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실제 내 생각이 떠도는 것을 일상 속에서 관찰해보면 7, 80%는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는 이 행동 자체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만 벌어지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보낸다. 내가 주체적으로 떠오른 생각에 주의를 보내는 행동은 지금 여기서만 벌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떠오른 생각에 수동적으로 반응했을 때는 내 생각은 저 멀리도 갈 수 있었죠. 미래나 과거로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는 것, 나의 의도를 보내기로 하는 것, 그 행위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서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거리를 두고 생각과 거리가 가까울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리를 두고 내면을 바라보기로 하고 하나씩 그냥 뭉텅이로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씩 잘 관찰해 보기로 하면서 이때 관찰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 주의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들고 우리가 제일 먼저 관찰했던 것은 생각입니다. 그죠?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이유, 그리고 생각을 가장 깊게 다뤘던 이유는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것,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도 우리 직관과 반하는, 너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을 이런 비유로 설명을 했죠. 가만히 눈을 감고 강물 옆에서 시냇물 위로 떠내려오는 나뭇잎을 바라보기로 한다. 떠내려오는 나뭇잎들 위에는 나의 생각들이 적혀 있는데 가만히 나뭇잎을 바라보기로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나뭇잎을 따라가려고 어떤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정신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나뭇잎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다시 한번 거리를 두지 못하고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고 생각을 관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부드럽게 다시 강 밖으로 나와서 다시 눈을 감고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심리적인 사건인 것처럼 하나의 정신적인 사건인 것처럼, 정신적 사건이라는 말은 생각은 그저 그냥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처럼 뇌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냥 사건인 거죠. 사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나의 주의를 생각을 향하도록 내 주의를 거기 집중시켜 보면서 관찰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생각은 하나의 심리적 사건이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행위가 너무도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임의적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 너가 동의가 안 되면 나와 함께 생각이 얼마나 임의적이고 자동적이고 믿을만하지 않는지를 눈으로 보고 다시 강 밖으로 나오자라고 해서 잠시 강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봤던 게 뭐냐면 생각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었죠. 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은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살았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생각의 근거를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하고 실제 그 생각이 맞는지를 심지어 행동으로서 실험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면 생각보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주 뚜렷하게 밝혀집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결론을 짓고 우리가 추측하는 어떤 그 모든 생각들은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이지 실제 사실과는 거의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라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예시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나뭇잎을 이렇게 가서 딱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더라. 생각이라고 하는 게 꼭 언제나 100% 믿을만 하지 않더라. 내가 근거 부족 생각 감정을 반복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떨 때는 이 생각을 믿을 만한 정도가 한 10%,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90%, 어떨 때는 0%, 뭐 어떨 때는 생각이 정말로 맞을 때도 있죠. 100%.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보니까 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믿을만하지가 않구나. 떠오른 게 어떨 때는 한 10% 맞고 어떨 때는 80% 정도 맞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가 떠오른 그 모든 생각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내 문을 보고 내 침샘에서 침이 줄줄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의 특성으로 본 거는 생각은 거의 항상 부정적으로 치우친다라고 얘기했었죠. 시냇물 위로 떠내려오는 나뭇잎 중에는 푸른색 나뭇잎도 있고 조금 낙엽같이 이렇게 시들어버린 나뭇잎도 있습니다. 다양한 나뭇잎이 떠내려올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시든 나뭇잎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뭐 여러분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생명체로서 진화해오기를 그렇게 진화해왔습니다. 그렇게 어떤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리 진화적인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유류가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긍정 내용과 부정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부정 내용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거를 참 진짜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참 시간을 돌이켜서 보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도 편향적이란 것을 너무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일기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1년 전에 디스턴싱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디스턴싱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어렵고 너무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해도 이걸로 내가 500명을 모을 수 있겠나 결국 유튜브 하나도 안 돼가지고 또 한 3개월 날리고 다른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 디스턴싱에 내가 시간을 이만큼이나 썼는데 이것도 사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우리 뭐
사업적으로는 제대로 이렇게 어떤 이런 것 프로그램들을 전파할 만한 어떤 환경도 갖추지 못하고 빚만 늘다가 그냥 접는 거 아닐까? 그냥 빨리 접고 다른 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것들이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들이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나의 걱정은 현실보다는 더 과장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디스턴싱을 만들면서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제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책을 한 권 더 써야겠다, 프로그램을 추가해야겠다, 온갖 작업들을 하고 있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하지만 그게 꼭 그렇게 파국적인 결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른 가능성들이 있고 그때 내가 또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토대로 또다시 뭔가를 세워서 할 수 있었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고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 시들어버린 낙엽 여기에만 아주 몰두한 겁니다. 이 낙엽만 들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다 끝났어. 난 망했어.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실제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까지 현실적이지 않은데 우리의 어떤 불안은 늘 현실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까지 곧이곧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것들만 들고 오는 친구라면 원래 그런 특성이 있는 거라고 하면 내가 디스턴싱을 이렇게 해서 강물 옆에 서서 강물 위로 떠내려오는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나뭇잎에 어떤 안 좋은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굳이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반응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그 생각들을 나와 동일시해서 괴로움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차피 그게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다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의 특성에 대해서 더 얘기했던 점이 생각은 나 중심적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일들을 나 자신과 강하게 결부시키길 좋아합니다. 특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다. 나의 책임이 크다. 내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못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내가 그때 선택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 모든 일들을 나 자신과 결부시키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나뭇잎들이 이렇게 나한테 다 붙여두고 이게 다 나 때문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또한 아주 엄밀하게 우리가 측정을 해보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 상황에 대한 나의 기여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늘 나 중심적으로 나한테 과도한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역시나 생각은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워낙 괴롭고 워낙 좀 위협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반응하는 우리의 대처는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 없애보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자. 뭐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자. 혹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부단하게 애씁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없애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할수록 역설적으로 내 생각은 나의 부정에 힘입어 나의 부정을 양분으로 삼아서 훨씬 더 그 세를 넓혀 나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피하려고 할수록 생각은 강해진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 시즌2 강의 두 번째 책에서는 그 긍정적인 파트들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섬세하게 잘 해서 전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을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는 작업들 내 마음속이 마치 엄청난 텅 빈 하얀색 도화지 같아야 돼서 그 어떤 티끌도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들이 훨씬 더 그 생각들의 존재를 강조하고 그 생각을 부각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석가모니 시다르타가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얘기했었죠. 고통은 불가피하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의심이 떠오르기도 하고 우울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누군가 죽고 무언가 실패하고 이별하고 결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다채로워서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다채롭다는 말은 그 모든 경험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순간에는 정말 기쁜 날도 있고 한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고통을 안 겪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안 겪을 수는 없는데 우리는 하염없이 그 생각들을 피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제가 이때 이런 비유를 썼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늪 같은 데 빠졌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50% 이상이 삶을 뒤흔들 정도의 어떤 그 강력한 심리적인 이벤트를 겪는다고 해요. 삶의 전체 경로에서 30% 사람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삶의 경로에서 한 번쯤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들 중에서 80% 이상은 인생을 흔들 만한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고뇌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게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 거죠. 발에 힘을 주다 보니까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한쪽 발에 들다 보니까 다른 반대쪽 발에 내 온몸의 무게중심이 쏠리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나는 당황하죠. 이러면 안 돼 하고 이번엔 반대쪽 발에 듭니다. 반대쪽 발을 드니까 이번에는 그쪽 발에 무게중심이 많이 걸리면서 더 깊이 들어가죠.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밑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제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회피하지 않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자양분을 주지 않으면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내가 괴롭진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말고 기꺼이 경험하면 오히려 그래, 이런 고통들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는 그런 것들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것과도 기꺼이 잘 관계 맺기로 늪에 온몸을 내던져서 내 몸을 뉘어서 늪과 가장 넓게 접촉하기로 했을 때 그때부터 오히려 나는 늪의 아래로 빠져들지 않는다고 했었죠. 온몸이 늪의 면적이 이렇게 온몸이 접촉돼 있으니까 더 이상 밑으로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경험하기로 하는 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디스턴싱 해서 나의 주의를 거기로 보내면서 하나씩 관찰해보고 그런 것들을 알아챘으면 다시 나의 주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부드럽게 옮겨두고 그곳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기꺼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우울이 떠오르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롭진 않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반추였었죠. 반추는 우리가 아주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 왜 함정이냐면 반추를 하는 나 자신은 이것이 문제 해결적인 시도, 문제 해결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캐릭터 모습을 보세요. 나뭇잎을 가리려고 또 다른 나뭇잎을 가져와서 계속 쌓고 있죠. 그럴수록 나뭇잎은 많아지고 더 존재감이 커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추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빠졌지? 이런 생각에 몰두한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그 생각은 문제 해결적인 생각은 아니었고 오히려 나의 부정적인 감정만 더 자극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자극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반추해야겠죠. 왜냐면 나는 그게 문제 해결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끊임없는 악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늪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반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반추의 순간을 잘 알아차린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사실은 원래 좋고 나쁜 거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정신적인 사건들일 뿐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안 좋은 것,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 가치 판단, 평가, 그게 아주 큰 기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고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관찰하고 자세히 잘 경험하기로 연습을 하다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도 1차 감정, 첫 번째로 떠오른 그 감정 그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괴롭거나 불쾌하진 않은데 정작 그 불안을 키우는 것은 이제 그것에 대한 나의 2차적인 반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있는데 푸른색 나뭇잎과 좀 이렇게 시든 나뭇잎이 공존하고 있죠. 이 자체로 나무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개성이 있고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나뭇잎은 나쁜 것, 어떤 나뭇잎은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우리가 내 마음속의 경험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피하려고 하게 되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부각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내 마음의 경험에 주의를 보내기로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사실은 내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의 특징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꺼이 경험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게 본래 좋고 나쁜 건 아니니까 내가 어떤 것들이 떠오르든 그렇구나,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떠올랐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감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번엔 눈을 감고 감각으로 나의 주의를 보내볼 수도 있습니다. 내 몸, 내 신체, 제 의식을 담는 가장 명료하고 정확한 그릇은 몸이죠, 몸. 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식은 분명 제 몸 안에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관찰하기로 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지금 어떤 게 느껴지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각도 내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습니다. 감정도 내가 눈을 감고 우울하다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가? 그게 그냥 제가 우울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이 아니지 진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표상한 개념이죠. 우울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게 뭔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단어로 그 느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우울하다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우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을 그냥 뭐 이렇게 이것은 우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하는 겁니다. 우울하다는 게 뭘까? 내 마음 어디에서 어떻게 느껴지는 건가? 힘이 없나? 아니면 몸에 뭐 힘이 들어가나?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생각이 떠오르나?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도 하나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정신적인 사건으로서 내가 손전등에 주의를 보내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 자신은 아니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저는 강물 옆에 서서 손전등으로 주의를 비추고 있어요. 생각으로도 주의를 보냈고 감정으로도 보냈고 감각으로도 보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또 어떤 분께서 근데 그래도 그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뭐냐면 나의 지난 이야기들인 거야.
나는 어렸을 적에 이런 것들을 했고, 뭐 학생이 됐고, 직장을 갖고, 뭐 했고, 할아버지가 됐고, 이런 모든 서사들이 엮여서 나라고 하는 실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는 나의 이야기로 구성되는 건 아니죠. 그 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다 소멸된 과거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정의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꼭 동일한 나로 정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의 이야기도 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들다 보면 어떤 핵심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은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과 특히 스스로를 정말 강하게 동일시하거든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눈을 감고 손전등을 여기저기 기울여 보면 어딘가 내 마음속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것에 대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죠.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만 벌어진 하나의 개념일 뿐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나뭇잎이 갑자기 날라와서 내 얼굴에 이렇게 처박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어떤 나뭇잎이 떠내려와도 여전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그 옆에 서서 그것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뿐 그런 생각들이 나를 규정하고 그 주의를 보내는 사람을 규정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씩 하다 보면 대체 나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는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강물을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바닷가 앞에 서서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바다에서는 이따금씩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뭐 개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걸 바라보고 있는 그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나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손전등의 빛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성적으로 혹은 조금 더 철학적으로 가보면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과학이라고 믿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게 근거 중심적으로 뭘 발견한 건 아니니까 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결국 내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로밖에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알아차림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요거는 추가적인 어떤 자료들 책에서 훨씬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 독립적인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냥 그 순간에 알아차림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려고 하면 바닷속에서 파도를 찾으려고 바닷물에 손 넣고 파도가 어디 있나 휘젓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으로서의 나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거냐라고 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으로 여러분을 규정할지라도 절대 오염받지 않고 그 자체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나의 유일한 정체성인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의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고 나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니까 나는 이제 자유가 없습니까? 나는 그냥 기계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이런 이제 불만이 떠오른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설령 생각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은 내가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디로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 선택할 수 있음의 능력은 정말로 의식을 가진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이자 자유이자 해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지만 어디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선택도 항상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죠? 이 선택도 지금 여기서만 내가 알아차리고 주의를 어디로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후에 행동, 이제 그렇게 우리 거리를 두고 알아차리고 주의를 어디로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행동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기하다가 회피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돼서 부적인 광화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악화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악순환을 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험 회피,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을 막 거부하고 없애려고 하려고 하는 그 회피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때 초점을 맞출 곳은 나의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삶의 방향,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게 나침반이 되어줄 거다. 북극성이 되어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가치가 정확히 뭐냐라고 하면 가치는 정의하기를 매 순간 내가 선택한 삶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 순간 벌어진 일이다. 가치는 지금 이 순간 선택하기로 하는 거죠. 내가 손전등의 빛을 어디로 보낼지 내 가치로 보내기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를 보내는 것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가치는 어떤 결과나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10억 벌기, 돈 100억 벌기, 돈 1000억 벌기,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뭐 하기, 뭐 아이 낳기 이런 건 가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치는 도달할 수 없는 삶의 방향성, 북극으로 갈 것인가, 남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서쪽으로 갈 것인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들을 구체화한 게 가치라고 했었고 내가 매 순간 그 가치를 향해서 나의 의도, 나의 주의를 옮겨두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온갖 나뭇잎이 떠내려와도 다시 한번 부드럽게 그런 것들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동시에 나의 불빛은 내가 원하는 나의 가치를 향해서 옮겨두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치를 활용할 때 가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고 나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성공하는 게 나의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열심히 하자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보상받고자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회피하고자 나의 가치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회피는 가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건 죽어도 싫지만 너무도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악물고 버텨서 이걸 해내면 그때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회피와 버티기는 가치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가치를 잘 잡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경험 회피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치의 선순환을 만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우리가 심리적으로 잘 작업을 잘해서 선순환을 만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가치가 자기 스스로 양분을 얻으면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는 그 나름대로 선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수록 더 촉진되는 선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가치 기반 행동을 잘 설계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직접 어떤 행동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때 어떤 행동은 생각이 이끄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가만히 눈을 감고
강물 위로 이제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떠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그런 것들이 떠내려오면 이걸 탁 잡고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동은 거리를 둔 나가 어디에 주의를 보낼지, 특히 내 가치겠죠. 내 가치를 향해 주의를 보내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고 이어서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들, 좋은 감정들이 따라오게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생각이 아니라 나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기반 행동들을 해나갈 때 중요한 거는 just do it 해가지고 갑자기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하고 실패하면 자기 비판이 생기고 결국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그게 어떤 지수적으로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 가치가 더 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선생님 그렇게 해서는 언제 더 합니까? 6개월 뒤면 이제 겨우 뭐 하나 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일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또 더 나아갈 텐데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기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게 중요하고 단계적으로 내가 내 가치를 향해서 행동하기로 그때 단계적으로 작업하기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치를 향해서 노력하다 보면 온갖 자기 의심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 좀 결과가 불확실한데 혹은 일단 나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되겠고 내가 이것만 하면 그때 해야지. 혹은 근데 진짜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건데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시간이 잘 안 나서 이런 식으로 가치를 마치 어떤 노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치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념하는 거라고 했죠. 그 모든 생각들이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는 내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전념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가치는 그렇게 이게 다 갖춰지면 그때부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바로 내가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과 함께 하면서도 내 가치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전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디스턴싱 얘기들을 쭉 길게 해왔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면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특히 제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나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행위들, 내가 내 알아차림, 내 주의, 나의 의도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 선택하는 그 선택, 내가 가치를 명료하게 해서 내 가치를 향해서 나의 주의를 옮겨두기로 했던 그 선택,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괴롭고 힘든 생각들은 미래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마치 지금 벌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처럼 레몬처럼 작용해서 나를 엄청 괴롭힌다고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고 어떤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여기서에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미래에도 있었고 우울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행복은 항상 지금 여기에만 있었던 거죠. 나의 가치 전념, 내가 가치롭게 어떤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기로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갉아먹는 내 오랜 정체성은 나의 지난 과거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지금 40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가 이제 진실 게임을 안 해서 그렇지 저마다 자신의 갉아먹는 정체성들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정말 역사가 깊은 정체성들이 다 있죠.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디스턴싱 해서 거기에 주의를 잠시 보내서 알아차리기로 해보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과거에 있던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옥죄는 어떤 정체성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나는 반듯해야 돼, 나는 항상 성실해야 돼, 나는 완벽해야 돼, 그 모든 생각들도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나, 생각도 의심해봤고 감정도 의심해봤고 감각도 의심해봤고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해봤지만 결코 의심할 수 없었던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유일한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여행을 가면 너무도 재밌고 행복합니다.
에펠탑 가면 에펠탑 너무 신기하고 하와이 가면 너무 뭐 석양이 어떻고 바다가 어떻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조형물이, 이 바다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진리 혹은 어떤 고품질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기에 가서만 삶을 지금 여기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가 관광 가서 보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에펠탑을 지금 여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망각해버렸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과 맺고 있는 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디스턴싱해서 거리를 두고 주의를 지금 이 순간으로 기울기로 해보면 우리 삶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아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어떤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도 아, 내가 정말 지금 여기에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존재하고 이런 곳에 융화되어서 지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저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저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죽이지 않고 밖에 들고 가서 저기 풀밭에 풀어줬던 건데, 얘네들도 어떤 생명체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나름대로 어쩌다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헤매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가 쉽게 넘기지 않고 그냥 집중해서 걔네들을 또 뭐 살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내가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고, 어떤 흐린 날이죠. 카메라가 사진을 찍었는데 흐리잖아요. 흐린 날 그 자체로의 어떤 감각, 어떤 그 장면도 온전히 그 자체로 감사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삶의 다채로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의 삶이라고 하는 여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삶이라고 하는 여행. 전 아주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삶이라고 하는 여행은 늘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여행 가서 여러분 갑자기 막 옛날 얘기하면서 친구랑 뭐 반추하고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어떤 좋은 일들, 좋은 모습들, 사람들의 표정들,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하고 지내구나, 영국 사람들은 이런 걸 하네, 음식은 이런 맛이구나, 아 저건 이런 생각이네. 여행은 항상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고, 삶이라고 하는 여행은 우울과 불안의 해방을 위한 경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괴로워하고 고민하다 보면 언제부턴가는 마치 우울증 해결하기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흘러가고, 나의 마인드셋도 거기에만 초점이 돼 있을 때가 많은데, 사실 삶이라고 하는 여행은 그저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가치롭게 살고 싶은 그 삶의 모습을 향해서, 때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만연해 있고 피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디스턴싱해서 내가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알아차리기로 해서 지금 여기에 머물기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비단 우울증이나 공황, 불안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근거들이 그러하고 더더욱이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삶의 다채로운 면들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잠재성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주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